안녕하세요, 태길남입니다. 오늘은 정서행동장애 영역 마인드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정의, 분류, 진단, 그리고 정서행동장애를 바라보는 5가지 모델, 그리고 DSM-5의 다양한 하위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의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 사항이 있죠.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적, 건강상, 그리고 감각적인 이유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 불행이죠. 불안 아닙니다.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으로, 이런 5가지 이유로 어떤 어려움? 바로 학습상의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 바로 이게 학습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또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정서행동장애 분류로는 크게 질적 분류와 양적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질적 분류는 정신의학적 분류인데요. 이후에 살펴볼 DSM-5로 분류하는 유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적 분류는 대상 아동의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하는 건데요. 불안이나 위축, 그리고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이런 특성들이 있겠죠. 이런 행동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적 분류가 있는데요. 이는 책에 따라 범주적 분류 또는 경험적 분류라고 합니다. 행동적 차원에 따라 외연화 또는 내면화된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외연화된 그리고 외제화된 유형은 다른 표현으로 통제 결여라고도 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죠? 반항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보통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내면화 유형으로는요, 과잉 통제라고도 하는데요. 지나치게 통제된 거예요. 과잉으로. 그렇게 된다면 행동으로서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우울한 형태의 그런 행동을 보이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교육적 분류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으로는 일단 낙인 효과가 줄어들겠죠. 정신의학적 분류 DSM 같은 경우는 어떤 장애라고 딱 명칭이 그런 낙인이 주어지는데 교육적 분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어떤 중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장점 하나 더, 내면화 문제를 가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외연화 문제들이 어떤 가시적인 특성이 있죠. 딱 보이니까요. 근데 내면화 문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것이 사실인데, 교육적 분류에서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진단 영역에서 CBCL과 SSBD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 적혀 있듯이 CBCL 같은 경우는 대상 및 실시, 그리고 검사 구성과 결과 해석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CBCL 뒤에 숫자가 6 그리고 18, 이것은 대상 연령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구성 같은 경우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나뉘는데요. 여기 사회능력 척도 같은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있다는 것, 좋지 않다는 거죠. 정서행동장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하위 척도가 9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9가지 규칙 위반, 다 문제까지 이렇게 9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게 내재화 영역이에요. 3가지가. 그리고 이 2가지가 외연화 영역입니다. 저는 이 9가지를 한 글자씩만 따가지고 위심불, 사사주, 숫자 공구기 이렇게 외우긴 했어요. 어쨌든 이 9가지, 저는 하위 척도들 다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의 해석 사항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 백분위 점수, T점수, 개념 잘 아실까요? 이후 사전과 평가 영역에서 다양한 점수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BD는 다관문 절차라고도 불립니다.
정생동장애를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인데요. 그 질문지 형태의 평정 척도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정서나 행동에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골라내는 그런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 SS비리는 교사의 추천이나 리커트 척도를 위해서 평정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찰도 하면서 통합적인 선별을 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죠. 1단계에서는 전체 학생 중에서 외연화 행동이 가장 심한 학생과 내재화 행동이 가장 심한 학생 각각 3명씩 선정을 합니다. 다음 2단계에서는 형식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학생을 걸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걸러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비형식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2단계에서는 형식적, 3단계에서는 비형식적 평가 체크하시고요. 비형식적 평가로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훈련된 관찰자가 교실과 운동장에서 대상 학생의 수업 참여 그리고 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의뢰전 중재 그리고 교육 지원을 위한 평가 의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의뢰전 중재의 개념이 13년 유아 추가 시험과 16년 유아에서도 출제되었는데요. 전 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평가 단계로서 아동을 의뢰하기 전에 개별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과잉 진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생동장애의 5가지 개념적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이 5가지 모델은 정생동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5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생동의 문제를 보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중재를 하여야 하는가, 그런 관점인 거죠. 세부적인 사항들이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더 문제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체 생리학적 모델은요, 쉽게 말해서 의료적 모델입니다. 개인이 가진 생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비정상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즉 정생동장애가 기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예전 13년 추가 시험에서 토마스와 체스가 분류한 3가지 기질 유형 이거 쓰는 것이 기출이 되었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쉬운 기질, 더딘 기질, 까다로운 기질 요거만 쓰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죠. 다시 기출된다면 3가지 기질의 세부적인 특징을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면 쉬운 기질은 순한 기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적응을 잘 해요. 그리고 생리적 특성에서 규칙성을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먹고 자고 싸고 한다는 거죠. 다음 더딘 기질은 말 그대로 이건 느린 기질이라고도 해요. 더디다, 느리다, 그죠?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적응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더디다는 거죠.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느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까다로운 기질, 이 난기질은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생리적 규칙성도 없어요. 잘 먹지도 잘 자지도 잘 싸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난기질이 사회적 또는 심리적 장애와 연관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체 생리학적 모델 관점에서는 어떤 중재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의료적 모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듯이 의료 유전공학 그리고 영양요법, 약물치료 등과 같은 사항이 해당되겠죠. 영양요법이라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비타민요법, 식이요법 등이고요. 약물치료라면 정생동 문제를 경감시켜주는 각종 약물,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의료적 접근이 이게 저희 교육계, 저희 교사들에게는 관계가 없어 보이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 생리학적 모델에서 교사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약물을 복용하는 아동의 어떤 학교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가족이나 의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학생이. 그러니까 그 약물의 효능과 심지어 그 부작용까지 관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는 강론에 언급된 문장이었는데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약물 치료는 대상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킬 뿐이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학업 기술과 생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즉 정신약물 투여가 학업이나 생활 기술을
이게 향상 습득 이런 거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예,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신역동적 모델을 살펴볼까요? 예, 이는 정신내적, 정서적 성숙의 문제를 가지고요.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나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불안이나 갈등, 죄의식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로 인한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심리치료나 정서 교육이 해당하겠죠. 이게 원인이 되는 사항이 있죠. 여기 이 부분 정신내적, 정서적 성숙의 문제 뭐 이런 여기서 원인이 되는 사항이 있죠. 바로 이 사항을 알아내는 방법, 뭐 평가라고 할까요? 이 평가 방안도 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심리 정서적인 문제, 뭐 그리고 과거 유년 시절에 뭐 억압된 욕구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검사들이 로르샤흐 검사, 주제 통각 검사, 인물화 검사, HTP,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 자기보고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 HTP 검사 같은 경우는 그죠, 하우스 트리 피플, 사람, 퍼슨 검사인데요. 집 그리고 나무, 사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이 이 검사를 받는 걸 봤거든요. 해석까지도 저는 같이 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특이하게 나무를 그 버들나무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잎이 축축 늘어지는 거죠, 바닥을 향해서. 그랬는데요. 근데 검사 기준에 이렇게 나뭇잎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바닥을 향하면 그 우울하다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겁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뭐 괄호이다 해서 괄호 안에 문장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뭐 먹을 때이다 할 때 있고, 잘 때이다 있고, 아빠랑 놀러 갈 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완성을 하겠죠.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대상 아동의 깊은 내면의 어떤 그런 심리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한 심리적인 문제의 중재 방안들도 체크하시고요. 다음 행동주의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의 키워드는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뭐 정상 행동이나 비정상 행동이나 모두 학습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생동상의 문제가 뭐 수동적 또는 조작적 조건화되거나 또는 관찰학습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중재 방안은 어떻게? 바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죠? 키워드가 학습이니까요. 그죠? 행동적 측면에서 학습이라면 바로 응용 행동 분석과 다양한 행동 중재 방안들이 빠질 수 없겠죠.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내용으로서 차별 강화, 뭐 선행 사건 중재, 집단적인 강화, 뭐 이런, 그리고 뭐 중재 패키지 등도 있겠죠. 중재 패키지는 뭐 행동 계약이나 토큰 경제 같은 다양한 중재들을 함께 제공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행동 수정 부분에서 다시 꼼꼼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지주의적 모델입니다. 이게 5가지 모델 중에서 제일 양도 많고 출제도 많이 되는 영역인데요. 정서와 행동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본다는 거죠? 바로 개인의 인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주의적 모델인데요. 즉 개인의 잘못된 사고나 신념, 기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고나 신념, 기대가 다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러한 인지적 문제를 다시 또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인지 결함과 인지 왜곡인데요. 인지 결함은 인지 처리 과정의 부재입니다. 결함, 그죠? 없다는 거죠. 인지 처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몰라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인지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에 반해 인지 왜곡은 뭐죠? 우리가 왜곡된 시야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인지 처리 과정이 왜곡된 삐뚤어진, 이상한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특성으로 본다면 인지 결함은 뭐죠? 생각이 없는 거죠. 인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충동적이겠죠. 또 공격적이고 생각 없이, 그죠? 근데 인지 왜곡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기대를 하거나, 그죠? 따라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지주의 모델에서 평가의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질문지, 면담, 그죠? 그리고 대상자가 소리내어 생각하기 등등을 한다면 그 소리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평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 중재가 다소 복잡하고 많이 기출되고 있습니다. 중재 역시 인지 결함과 인지 왜곡 두 유형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먼저 인지 결함부터 살펴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서죠. 인지 처리 과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지 처리 과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인지 전략으로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강화를 해주는 등의 그 자기관리 전략을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기 교수법이 있어요. 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교수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언어화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건 뭐 소리내어 생각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 학생이 하게 되는 말, 그 말인 그 자기 진술문의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문제의 정의, 주의 집중과 행동의 지시, 그리고 자기 강화, 그리고 자기 평가 오류 수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 한번 기출되었죠, 그죠? 예를 들어보면 문제의 정의에서는 뭐가 문제지? 그죠?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주의 집중과 행동의 지시입니다. 주의 집중과 행동의 지시에서는 대상자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의 계획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강화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평가 오류 수정에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끝냈지? 내가 한 방법은 뭐였지?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5단계 정말 중요한데요. 단계별 명칭 그리고 단계별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해야 되는 일들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1단계부터 살펴보면 인지적 모델링입니다. 1단계는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데요. 이때 혼잣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어떻게 할까요? 이를 관찰만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2단계 외적 지도입니다. 2단계는 외적 지도인데요. 교사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는 교사가 설명을 하고 이 설명에 따라 아동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교사는 설명, 아동은 그 설명 들으면서 수행하기. 이게 2단계죠. 그리고 3단계 외현적 자기지도에서 여기서 외현적이라는 의미는요. 아동이 외현적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말하면서 자기 지도를 수행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동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수행을 하면 교사는 뭘 할까요? 이 단계에서 바로 이를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4단계 외현적 자기지도 용암은요, 말 그대로 이전 단계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수행했던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용암이니까. 아동은 자기 교수를 속삭이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는 역시 이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내현적 자기지도는요, 내적 자기지도는 아동은 아예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수행은 하죠. 수행은 하는데 소리를 안 낸다는 거죠. 교사는 뭘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이 단계가 13년도 유초중, 15년 초등, 18년 유아 등등 정말 많이 기출됐습니다. 이 단계의 정확한 명칭 그리고 단계별 교사와 학생의 역할들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해결 훈련은요,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을 훈련하는 거예요. 갈등, 선택, 문제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지도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인지 왜곡. 즉 삐뚤어진 인지를 가진 경우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까요? 이는 잘못된 정보 처리를 수정해야 되겠죠. 삐뚤어진. 이 방법이 바로 분노 대처 프로그램인데요. 그리고 왜곡된 신념 그리고 귀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귀인 재훈련이나 REBT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노 대처 훈련은요, 부정적인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처리 과정을 바꾸는 건데요. 그 결과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하던 거에서 옛날엔 분노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분노할 게 아니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인지가. 다음 귀인 재훈련에서 귀인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원인인 거죠, 원인.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귀인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그 원인을 찾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교육학에서도 다뤘을 텐데 심리학자 버나드 바이어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귀인 이론, 그죠? 네. 한 개인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두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요인이 내적인가 외적인가, 통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리고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그죠? 변수가 3개고 각각 하다 보니 총 나오는 가지수가 8가지입니다. 교육학적인 사항이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그죠? 표도 이렇게 그렸는데 내적인 것 중에서 안정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건 뭘까요? 바로 노력이죠. 노력. 평소의 노력인데요. 불안정적인 것은 또 뭐죠? 노력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노력입니다. 같은 노력이지만 구분은 하시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건데 통제가 어려운 건 뭐죠? 절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바로 능력이죠. 이와 반대로 불안정적이고 통제가 어려운 거, 바로 기분이죠. 그죠? 근데 이 기분이 통제가 가능해진다면 수험 생활할 때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다음, 외재적인 것에서 안정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건 교사의 편견, 그리고 이와 달리 불안정적인 건 타인의 도움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안정적으로 바뀐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외적인 건데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건 과제의 난이도겠죠. 당연히 과제의 난이도는 통제 불가능이고요. 다음은 쉽습니다. 외적인 것 중에 불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거, 바로 운이 좋은, 여러분 로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귀인 이론 끝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귀인 재훈련을 공부하던 중이었잖아요. 그죠? 귀인 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학생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 귀인을 내적이고 안정된 원인인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 둔다는 거죠? 내적이지만 불안정적인 요소인 노력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노력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REBT,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인데요. 이 치료의 목표는 대상자의 신념을 비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ABCDE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ABCDE 각각은 A는 선행사건, B는 신념, C는 결과, D는 디스퓨트, 논박, E는 이펙트의 효과인데요. 각각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A가 있죠. A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사고로 부정적인 정서 행동적 결과가 나오죠. 그죠?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따라서 논박을 하는 겁니다. 논박, 디스퓨트를 하면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정서 행동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D는 대상자가 자신의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을 고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A, B, C, D, E입니다. 그래서 ABCD 모형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다음은 마지막 모델,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굉장히 관련된 학자 중에 중요한 학자가 한 분 있죠. 브롬펜브레너. 브롬펜브레너라는 학자가 나눈 생태학적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체크하셔야 됩니다. 크게 4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또는 책에 따라 소구조, 중간구조, 외부구조, 대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미중외거, 소중외대라고 했어요. 은근히 잘 외워져요. 미중외거, 소중외대, 미중외거, 소중외대. 각각의 체계의 어떤 그 특징과 예시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살펴보면 미시체계부터 볼게요. 미시체계는 대상 학생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나 대상 등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 가족, 그렇죠? 그리고 또래, 학생이 학교에 많이 있으니까 학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병원일 수도 있겠죠. 병원에 오래 있는 친구들은. 다음 중간 체계는 이건 특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 살펴본 미시체계 있죠. 이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예요. 미시체계와 또 다른 미시체계의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그죠? 이게 바로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외부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미시체계잖아요. 그죠?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닌데 개인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직접 상호작용을 하진 않는데 대상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의 직장, 그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음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등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법적인 그런 배경을 말하는데요. 이는 하위체계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관적이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예시가 바로 대상자가 있는 곳의 문화, 그리고 그곳의 법,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이 미중외거, 소중외대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중심이 있고 미중외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간체계라는 개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를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갑자기 그죠? 2차원적인 그림에서 입체적인 3차원적인 개념으로 변형이 됐는데요, 그림이.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어쨌든 이렇게 3차원적인 개념이 됐습니다. 시간체계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 포인트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상 아동의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나서 1년,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2년,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10년, 이게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바로 이 개념입니다. 즉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시간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체계입니다. 저는 이 시간체계의 개념과 뭐 예시를 써라 라고 하는 문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소중외대, 미중외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체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학적 모델에서 중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중외대, 미중외거 중 어떤 문제인지 알았다면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과 관련된 중재를 실시하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의 중재로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그죠? SWPBS 등이 해당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5가지 개념적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각 모델에서 정서행동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원인, 중재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대충 보시면 나중에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좀 불편해하는 DSM-5입니다. 이 DSM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의 약어인데요. 즉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관련 매뉴얼이다라는 거죠. 이 뒤에 숫자 5는 5판이라는 겁니다. 5번째 버전이라는 거죠. 기존에 그 포 같은 경우는 로마자였거든요. 로마자, 포TR까지 나왔었는데 2013년에 업데이트되면서 현재까지 이 5 숫자 5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숫자 5로 바뀐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죠? 더 빈번한 업데이팅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 이 DSM-5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4TR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달라진 사항, 4TR에서 5로 달라진 사항 얼마 전에 출제됐죠. 그죠?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세부 기준 중에 몇 개의 기준이 있고 이 몇 개의 기준 중에 몇 개를 만족했을 때 이 정서 행동의 문제들을 지속하는 기간, 뭐 한 달인지 6개월인지, 그죠? 그리고 그 대상자의 연령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준이 몇 개 만족하는가, 지속 시간, 그리고 연령, 알겠죠?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경발달장애 영역의 ADHD를 먼저 살펴볼게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데요. 요즘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뭐 초등학교 같은데 ADHD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ADHD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8년도 중등에는 기존 4TR의 기준과 5의 차이점을 쓰는 사항까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진단 기준은 ADHD 용어처럼 부주의와 과잉 행동 및 충동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부주의 기준은 총 9개가 있는데요. 저는 까주지산과로 외웠습니다. 까주지산과 공식. 까먹어, 주의, 지시, 산만, 그리고 과제 활동이고요.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물건, 까먹어 같은 경우는 물건과 일과입니다. 물건을 까먹는다는 건 뭐죠?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과를 잘 잊는 겁니다. 스케줄을 잘 잊어버린다는 건데요.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은 물건을 분실한다는 것이고, 일과를 잘 잊는다는 것은 기억을 못한다. 뭐 어쨌든 까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같은 경우는 세세한 주의나 또 그리고 지속적 주의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세부 기준을 보면 세세한 내용에 주의 집중을 못하는 거, 부주의한 어떤 그런 실수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지속적 주의를 못한다는 것으로서 과제와 놀이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라고 또 세부 기준이 하나 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시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듣지 않는 것처럼 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먼저 듣지 않는 것처럼 이 측면에서는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과제의 완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세부 사항이고요. 그 다음 산만 같은 경우는요, 외부 자극 또는 정신노력 과제를 못한다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외부 자극이 쉽게 산만해집니다. 외부 자극이 쉽게 산만해지고, 그리고 정신적 노력 과제를 못하는 측면은 지속적인 정신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제를 아예 회피해버리고 하기 전부터 꺼려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과제 활동은 조직을 못하는 측면인데요. 과제와 활동을 조직화하지 못한다는 그런 세부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과잉 행동 및 충동성 기준도 역시 9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또 지나치게 말이 많아요, 투머치 토커, 그리고 조용히 놀이나 여가나 활동 등에 참여를 못하고,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뭐 손발을 만지작거린다거나, 그리고 자리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 넘어서서 자리를 이탈해요. 그리고 자리 이탈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뭐 뛰거나 어디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해버리는 거죠. 대화에서 어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간섭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끼어든다는 거죠. 그죠? 대화나 게임이나 활동에 참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줄서기가 안 된다는 거죠. 차례를 지키지 못한다는 측면입니다. 자, 부주의와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중거 몇 개가 있죠? 부주의도 9개, 과잉 행동 및 충동성도 9개가 나왔습니다. 부주의 기준 9개 기준 중에서 6개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하게 되는 경우, 또는 과잉 행동 및 충동성 기준 9개 중에서 6개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ADHD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DSM-5는 몇 개 기준 중에서 몇 개 이상을 얼마나 기간 동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주의 중거는 만족하는데 과잉 행동 충동성 중거는 만족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부주의 우세형인 거죠. 부주의 우세형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우세형입니다. 그런데 둘 다 충족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둘 다 충족하는 경우는 복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12세 이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만약 12세가 넘는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까 9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5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2가지 장면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년도 중등에 지난 그 포티알 기준에서 그 5로 넘어오면서 계산된 사항 묻는다고 나왔다고 했죠. 그죠? 그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5가지만 충족되어도 진단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존 7세 이전이었어요, 연령이. 근데 12세 이전으로 조정이 된 거, 변경된 사항까지 나왔다는 거는
세부 기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까주지상과라고 하시든 어쨌든 본인이 적당한 공식 만들으셔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경 발달 장애 하위 유형으로서 특장애 역시 많이 기출된 개념입니다. 12년 유초 중에 또래장애가 나왔고 그리고 15년 중등의 특장애 진단 기준이 나왔어요. 특장애 유형으로는 일과성 특장애,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특장애, 그리고 또래장애로 나뉘는데요. 일과성 또는 잠정적 특장애는요,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나타나고 18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운동틱이나 음성틱,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운동틱은 뭐죠? 틱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운동틱 같은 경우는 눈 깜빡임, 그죠? 어깨 으쓱거리기, 얼굴 찌푸리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음성틱은 이상한 단어 말하기, 소리치기, 반향어, 자신의 바라 마지막 어구 반복하기,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낼까요? 컹컹거리는 거, 그리고 하는 헛기침 또는 하는 코 고는 소리, 이 음성틱일까요? 운동틱일까요? 여러분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지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나요?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음성틱입니다. 헷갈리시죠? 음성, 운동, 이거 구분하는 게 제가 이 그림을 또 그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쨌든 이 입이나 코를 거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 그죠? 구강음, 비강음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거 발생하는 음은 모두 음성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킁킁거리기, 헛기침 모두 음성특인 거죠, 그죠? 전 이게 좀 문제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킁킁거리는 행동, 컹컹거리는 행동 또는 헛기침하는 행동 등으로 뭐뭐 행동이라고 문제에 나오면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이런 운동틱 같잖아요, 그죠? 행동이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는요, 책에 따라 이거 만성을 지속적이라고도 합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존재하지만 두 가지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 1년 이상 나타나고 18세 이전에 발병한다는 거. 또래장애는 여러 가지 운동 틱과 한 가지 이상의 음성 틱이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거. 1년 이상 나타나며 18세 이전에 발병한다는 것까지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제 마인드맵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책자나 그런 자료 등에 적어도 4주 이상 지속 이런 얘기나 또는 3개월 초과 이런 등의 기준이 보이시잖아요, 틱장애 영역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자료, 여러분 보시는 자료는 옛날 자료예요. DSM-4TR에서 그런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DSM-5로 놓으면서 그런 사항들 다 없어졌어요. 4주 이상 지속한다, 3개월 초과 이런 기준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반드시 최신의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최신의 자료를 하기도 그래요. 2013년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꼭 업데이트 하셔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틱은 갑작스럽고 좀 빠르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더 악화되고요. 그리고 어떤 몰입의 과정, 예를 들어서 읽기 활동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약화됩니다. 약화, 그죠? 또 다시 좀 쉽게 표현드리면 스트레스에서는 증가, 업 되고요. 몰입을 하게 되면 다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틱장애의 다양한 중재를 살펴보면요, 정신치료, 그리고 환경조작과 2차적 문제 관리, 그리고 약물치료 같은 방안이 있으며 상황역 실행 그리고 습관 반전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습관 반전에는 틱 알기 훈련, 경쟁 반응 훈련, 이완 훈련, 후속 사건 중심 중재법 등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세부적인 사항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른 사항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가더라도 여기 상황역 실행은 틱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30초 동안 그 틱 행동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되었던 그 틱 행동을 또 한다는 거예요. 30초 동안.
그리고 이 경쟁 반응 훈련은요, 이것과 완전히 또 반대 개념인데요. 틱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틱 행동과 같은 수준의 근육 긴장을 가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쓰고 비슷한 근육 긴장을 가지는 그 행동을 하는데, 이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정적인 거고 요거는 긍정적인 것이네요. 그죠? 다른 것도 살펴보면 틱 알기 훈련은 틱을 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자신의 어떤 틱을 하는 걸 모르는 대상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틱 행동을 알도록 해서 통제하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높이는 방안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완 훈련은 제가 앞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틱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완 훈련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완하는 거죠. 호흡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되겠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어쨌든 저는 이 상황 역실행과 경쟁 반응 훈련이 서로 그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안장애와 기초 신체 기능 장애 영역을 살펴보면요. 불안장애 영역부터 보면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데요.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하죠. 다른 상황에서 말을 잘 해요. 근데 정작 말을 해야 되는 특정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최소한 1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입학 후의 첫 1개월, 이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다음은 사회적 불안장애인데요. 이는 사회적 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그죠? 불안이나 공포의 예로는 자신이 당황스럽고 어떤 수치스럽게 행동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요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공포증은 말 그대로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사물, 대상 이런 거에 대한 만성적이고 심각한 공포증을 가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부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상을 통해서 하던 것에서 점차 외부적이고 특정적이고 현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황장애는 공황발작 아시죠? 공황발작이 예기치 않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이런 공황발작의 재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또 나타날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 그리고 단서에 근거한 공황발작, 그리고 상황적으로 내재된 공황발작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단서, 여기에 노출되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건 노출되면 언제나는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지연된 후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다음 범불안 장애는 용어에서 느껴지시죠? 이거는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서 또 과도하고 심지어 통제 불가능한 불안과 걱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기간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장애는요, 집 또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건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는 4주 이상, 성인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이라는 거 기준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기간이 중요합니다. 몇 개월 하는 거.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선택적 함목증은 1개월, 사회적 불안장애는 6개월이죠. 특정 공포증은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죠? 범불안장애는 6개월. 그죠? 모두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은 몇 개월인지. 자, 이러한 불안장애들은 어떻게 중재할까요? 자, 중재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모델링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시범 맞습니다. 시범.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시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둔감법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건 상상이고 이거는 이름에 나오듯이 실제인데요.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가 가장 약한 자극부터 점차 강한 자극으로 차차 노출시키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 둔감법, 접촉 둔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점진적으로 공포를 야기하는 자극에 접근하지만 실제 진짜 공포를 야기하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라는 거죠. 즉
둘 다 점진적으로 접근하되 상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대상과 만나는 건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됐습니다. 중등에서. 다음 이완 훈련은 우리도 평소에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뭐 깊게 천천히 호흡을 하거나 근육을 어떤 이완하고 긴장을 이렇게 낮추는 이런 것들 다 이완 훈련이겠죠. 그죠? 인지적 재구조화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인지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동홍수법은 앞서 그 점진적으로 다가갔던 것과는 또 반대예요.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자극, 가장 높은 것에 바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공포증을 가진 애한테 중재 초기에 그냥 학교에 하루 종일 있어 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재노출 기법은 대상 아동에게 불안함 등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죠. 그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노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동을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봐 라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는 밑에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상황과 그 사건이 있겠죠. 그죠? 그게 다시 노출되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직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방안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이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한 학생도 있는데요.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 치료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작용이죠. 그죠? 어떤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대요. 임상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대요. 그럼 제가 지도한 학생들에게도 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학생에게 만능인 약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박 충동 장애를 살펴보면요. 이 강박과 충동의 개념을 각각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강박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고 충동은 특정한 의식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박 충동 장애는 뭘까요? 바로 이러한 강박적 증상, 충동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과 아동에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깨닫고 있대요. 하지만 아동의 경우는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반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느낀다고 하네요. 그죠? 다음 신체 추형 장애는 이 추형이라는 용어에서 좀 예상하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대수롭지 않은 자신의 외모의 어떤 특징이나 또는 그런 결함에 집착해서 반복적인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을 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이 행동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거울을 자꾸 보는 등의 행동이 해당하겠고 정신적 활동으로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여기 해당하겠죠. 근데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밑에서 살펴볼 기초신체기능장애에서 섭식장애가 있거든요. 섭식장애를 가진 학생이 체중에 대한 염려를 해서 이거는 신체 추형장애가 아닐까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초신체기능장애 영역에서 음식 섭식과 관련된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이식증, 반추장애,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문제를 보이는지는 아시겠죠? 중요한 사항은 바로 기간입니다. 이식증은 이상한 걸 먹는 거죠. 1개월 이상입니다. 반추장애는 소화된 음식을 의도적으로 토하거나 다시 씹는 것인데 이것도 1개월 이상입니다. 거식증은 체중이 늘어나는 거나 또는 살찌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건데요. 즉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폭식증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 음식을 폭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먹는 것 또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인데요. 요건 좀 내용이 좀 신선하죠? 보상 행동이란 건 어떤 걸까요?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제나 이뇨제 같은 약물을 남용하는 거예요. 금식이나 또는 과도한 운동 등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3개월 동안 주당 최소한 한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예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것만은 폭식증이 아니라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다음 배변 장애로는 유뇨증과 유분증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유뇨증은 5세 이상의 아동이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한 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유분증은요,
이제 4세 이상의 아동이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한 월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세부적인 이 수치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면장애로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와 수면각성장애가 있는데요. 목류병이나 심한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바로 이 수면장애에 다 해당하겠죠. 그죠? 다음은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로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로서 PTSD라고도 합니다. 외상 이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장소 그리고 대상 막 회피하고 그 충격적 사건에 대한 각성 상태가 지나치게 높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상자가 반드시 체험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네요. 직접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목격을 했거나 또는 뉴스나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도 모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간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요. 더불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연령인데요. DSM-5가 되면서 달라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6세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요. 6세 이하의 아동의 기준과 6세 이상의 아동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 기준이 별도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6세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죠. 전후로. 이 측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의 또 다른 하위 유형이 있죠. 바로 반응성 애착 장애가 있는데요. 이는 유아기 또는 초기 아동기에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애착 행동 양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적절한 애착 행동이란 부모와 같은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세 이전에 그리고 9개월 이상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즉 9개월부터 5세 사이에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되겠죠.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애착이니까. 자, 다음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한번 점해보면 우선 DSM-5 우울장애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적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장애, 약물액이 인한 우울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다른 특정 우울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위에 세 가지는 그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부터 살펴보면요. 12개월 이상 지속된 우울화 폭발 등의 어떤 문제를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 분노 발작입니다. 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 10세 이전에 진단 기준 행동이 나타나고요. 만 6세 이전 또는 18세 이후에 이 첫 번째 진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는 DSM-5에서 새로이 추가된 분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을 과하게 양극성 장애로 진단했던 사항이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양극성 장애가 아니었던 거죠. 개선된 사항, 개정되면서 개선된 사항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요 우울 장애는요, 2주 이상 우울함을 나타냅니다. 예시로는 슬픔이나 공허함 등을 나타내는데요. 세부 기준으로는 DSM-5 우울장애 진단 기준 9개가 있거든요. 그 강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9개 중에 5개 이상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이 뭐죠? 우울한 또는 초조한 기분이죠. 이거나 또는 둘째는 뭐냐면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이게 있는데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장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또 우울장애 증상들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음 지속적 우울장애는 기존 DSM-4TR에서 만성적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통합한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부 유형의 명칭들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명칭들을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간혹 예전 합격생 서브노트 등을 보다 보면 그 4TR 자료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존 명칭과 조건을 그대로 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최신의 업데이트 내용을 5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속적 우울장애의 세부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소 2년 동안 우울한 기분이 하루에 대부분을 지속하는데요.
여기서 2년이 아동의 경우는 최소 1년이라고도 보는데요. 그리고 이 2년 또는 1년 이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쉬는 기간 없이 우울 증상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 2년 동안 지속한 증상으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욕 저하 또는 반대로 과식 이런 것이나 절망감 또는 불면증이나 과다 수면, 또 활기가 떨어진 상태의 피곤함,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집중력이나 의사결정의 어떤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앞서 살펴본 주요 우울장애와 이 지속적 우울장애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죠. 만약 그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2년 이상 나타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2주 이상이니까 주요 우울장애인가요? 아니면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2개월 이상 쉬는 시간 없이 쉬는 기간 없이 그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지속적 우울장애인가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죠? 두 가지 진단명이 모두 부여된다는 사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충분히 문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복잡한 사항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울장애 중재로는 여기 나오듯이 인지치료, 자기조절법,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등등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다음 양극성 장애는 그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그리고 순환 감정 장애로 나뉘는데요. 책에 따라 양극성 1장애, 양극성 2장애, 순환 기질 장애라고도 합니다. 동의어 체크하시고요. 각각을 살펴보면 이제 1형은요, 1형 양극성 장애는요, 그 DSM-5 조증사파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 주요 우울 장애를 경험한 경우입니다. 조증사파 기준을 살펴보면 비정상적으로 고조된 그 과대 또는 과민한 기분과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목표 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의 정도가 입원할 정도의 어떤 증상이라면 그 기간에 관계없습니다. 기간이 짧아도 해당하고요. 다음 이제 제2형 양극성 장애는 DSM-5 경조증사파 진단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부합하는 경우인데요. 경족증사파 진단 기준 살펴봐야 되겠죠. 비정상적으로 고조된 과대 또는 과민한 기분과 조증사파 기준이랑 앞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목표 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가 그 다음이 다르죠. 최소한 4일 연속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된 경우입니다. 4일이라는 거. 조증은 얼마였죠?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7일이죠. 그리고 경조증은 4일이라는 거. 다릅니다. 여기 주요 우울장애, 이거는 좀 지속적 우울장애 아니라 주요 우울장애라는 거, 이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순환 감정장애 기준은요, 최소한 2년, 아동 청소년 1년인데요. 이 기간 중 반 이상의 기간 동안 경조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조증의 증상들과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우울장애 증상들을 여러 번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즉 뭐라고 볼 수 있죠? 기준에, 그러니까 딱 기준에 딱 부합하진 않아요. 기준에 부합하진 않는데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뭐 아리까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은 2년, 1년 체크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중재 방안인데요.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실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연화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서 적대적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내용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좀 아주 옛날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 옛날에 4년 연속 출제되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안 나왔느냐? 나왔습니다. 16년 초등에도 나왔고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세부 기준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적대적 반항장애를 살펴보면요. 진단 기준으로 화난 민감한 기분 이 안에요. 자주 화내기, 짜증내기, 쉽게 화내기 있고요. 그리고 시비를 걸거나 반항하는 행동, 얘는 어떤 것이냐면
권위적인 사람 또는 성인과 자주 말싸움하기, 그리고 권위적인 사람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주 괴롭히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비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자주 돌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복적인 행동으로서 지난 6개월 이내 2차례 이상, 6개월 2차례 이상 타인에게 보복을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 이러한 세부 기준들 있죠. 이러한 세부 기준들 중에 4가지 이상, 그리고 기간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 적대적 반항장애로 진단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품행장애 진단 기준을 볼까요? 먼저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으로서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신체적 싸움을 먼저 시도하고 타인의 신체를 손상 입히는 무기를 사용하고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한 행동, 그리고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한 행동, 그리고 강도나 약탈 등을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강탈하기, 피해자가 있는 상황, 그리고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 기물 파괴로는요,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자 의도적인 방화를 하기, 불지르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방화를 제외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기 또는 절도로서 사기를 하거나 어떤 도둑질하는 건데요, 타인의 어떤 공간에 무단 침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기,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훔치기. 아까는 피해자 있는 데서 한다고 했죠. 이거는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물건 훔치기. 체크하시고, 그리고 심각한 규칙 위반.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아예 가출해 버리거나, 그리고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많이 살펴봤죠. 여기서 12개월 이상 이 세부 사항들 중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납니다. 12개월 이상 이게 나타나고, 그 중에서 적어도 한 항목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품행장애로 진단한다는 거죠. 추가적인 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적대적 반항장애의 경우 경도의 품행장애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수준이 낮죠, 품행장애보다. 다른 표현으로 품행장애 전조, 그죠?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품행장애와 차이점이 2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사회적 규범 위반과 그리고 타인의 권리 침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이게 나타났는데 적대적 반항장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 2가지 내용 체크하세요. 그리고 품행장애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사항으로는 품행장애 출현이 10세를 기준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10세 이전에는 아동기 품행장애, 10세 이후에는 청소년기 품행장애로 나눈다는 거, 이 명칭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18세 이상의 경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 준거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품행장애 중재 방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WPBS, 스쿨 와이드 PBS,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는 품행장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치료적 접근이라기보다 예방적 접근에 가깝거든요. 3차원으로 나눠집니다. 1차원 예방은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2차원 예방은 어떤 고위험의 아동이나 집단들만 하고요. 그리고 3차원 예방은 이제 만성적인 품행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게 지난 14년 중등에 10점짜리 논술, 지금 논술 문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 논술로 나왔던 그림입니다. 성과, 실제, 체계, 자료, 바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4가지 주요 요소를 다루는 그림인데요. 자, 성과, 아웃컴은요, 말 그대로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학업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의 향상 의미하겠죠, 성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대상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감소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는 것에 이 성과 초점을 더 둔다는 겁니다. 다음 실제 프랙티스는요, 중재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거 기반 중재,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인데요. 이거는 아무런 중재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저거 막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임상 연구나 이런 시선행 연구들에서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있어라고 입증된 중재만 이렇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다음은 체계 시스템인데요.
효과적인 실제를 위해서 앞서 살펴보던 그 프랙티스를 위해서 필요한 체계, 그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책이나 직원의 배치, 예산, 행정, 그 관련 행정가들의 리더십, 지도력 이런 것들을 다 여기 포함되겠죠, 시스템에. 그리고 마지막 자료, 데이터는요.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자료 측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료와 실제가 좀 헷갈리시죠? 이 내용이. 헷갈리시는 바로 그 내용이 14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술에 기출된 겁니다. 어떤 사례가 제시되었고 잘못된 점을 수정하시오라는 문항이었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서술되어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서술해 보면 교사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중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런 문장이랑 또 학생이 보이는 어떤 문제 행동을 교사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과적이었던 중재를 제공하였다 했거든요. 이 두 상황이 틀린 겁니다. 맞는 것 같지 않나요? 틀린 겁니다.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인 거죠. 다시 위의 내용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은 네 번째 요소 뭐죠? 자료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죠?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이런 상황들도 단순히 이런 키포인트들만 이제 보고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실제로 답안을 쓰는 연습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답안을 쓰시는 거 할 때 두 가지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는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틀린 문장을 수정해라 라는 문항 정말 많이 기출되잖아요, 그죠? 틀린 거 찾고 수정해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장 유형인데 그 형식을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문항의 기호를 쓰겠죠, 그죠? 해당 문항의 기호가 뭐가 됐든 그걸 쓰고 잘못된 사항을 일단 짚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사항을 짚어주고 그 다음 키워드를 딱 제시해줘요. 이게 두 가지이니까 먼저 제시해줍니다. 먼저 제시해주고 그 이유를 밝히는 거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형식을 쓰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 문장을 이 형식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기호라면 기억이든 니은이든 이건 기억이네요, 그죠? 기억이라고 씁니다. 기억이라고 쓰고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집어내라고 했으니까 집어내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그다음 키워드가 나와야 되죠. 키워드 나와야 됩니다. 바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자료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료라는 것이 바로 키워드였죠. 자료 측면에서 본다면 수정 문장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죠. 쉽죠? 네, 쉽습니다. 이런 형식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그 중재 제공 측면인데요. 그 교사가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중재를 줬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앞서 살펴본 EBP, 증거 기반 실제에 맞지 않는 사항이죠. 그죠? 이런 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역시 답안을 실제로 한번 서술해 볼까요? 제가 먼저 뭐 쓴다고 말씀드렸죠? 기호 쓰죠. 이건 니은입니다. 니은이라는 기호를 쓰고 이제 틀린 거 바로 짚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로 이 잘못된 부분을 탁 언급합니다. 그 다음 뭐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키워드 나와야 됩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제 측면에서 보면, 그죠? 학생에게 중재를 제공할 땐 교사의 경험이 아니라 연구 결과의 효과가 입증된 중재, 즉 증거 기반 중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답안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재 방안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훈련을 실시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죠? 부모의 관계가 잘못된 것 때문에 부모행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부모 훈련,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능적 가족 중재는 그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의 펑션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뭐 여기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다중체계 중재도 역시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중재하는 상황입니다. 인지적 행동 중재, 그리고 사회적 기술 훈련,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서행동장애 마인드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맵 뒷부분에서 제가 답안 서술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1, 2월이나 3, 4월 같은 경우는 뭐 답안 쓰는 내용은 전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물론 그런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답안으로 쓰는 연습도 저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아는 거 많아요. 그래서 막 노량진 강사님처럼 아니면 뭐 교수님처럼 아는 게 많으시고 말씀 잘 하시는데 실제로 답안을 쓴 거 보면은 뭔가 엉성하다는 거죠. 키워드도 빠져 있고 계속 중원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답안을 쓰는 것으로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키워드를 포함해서 잘 쓸 건지 고민하시고 연습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날씨가 굉장히 짓궂은데요. 이런 날씨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폐성 장애 마인드맵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